너는 내 엄마가 가진 게 이 낡은 몸뚱이뿐인 줄 알았더냐? 성공한 아들의 효도는 요양원 예약입니까?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나는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면서도 아들놈 과외비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죠. 그 정성 덕분인지 아들은 대기업 팀장이 되었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놈 내외가 내미는 선물 상자 안에는 명품 가방도 용돈 봉투도 아닌 고급 실버타운 입소 신청서가 들어있더군요. 내가 늙고 병들어 짐이 될까봐 서둘러 나를 치워버리려는 아들아. 너는 내 엄마가 가진 게 이 낡은 몸뚱이뿐인 줄 알았더냐. 네가 우러러보는 그 대기업 사옥 옆 강남 한복판의 빌딩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놈의 그 얄팍한 효심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65세 명순 씨는 아들 정우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안 치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잡채를 정성껏 볶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성공해서 바쁘게 사는 아들을 오랜만에 본다는 설렘에 명순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는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아본 돈을 아들의 유학 자금과 결혼 비용으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사는 이 집도 아들이 새 아파트 들어가야 체면이 선다고 해서 명의를 넘겨주고 남은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드디어 아들 정우와 며느리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명순 씨는 버선발로 나가 아들을 반겼습니다. 어이구, 내 강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서 들어와서 밥 먹자.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며느리 소희는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식사 내내 아들은 밥을 깨작거릴 뿐 말이 없었습니다. 명순 씨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우야,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왜 그리 표정이 안 좋아? 아들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며느리 소희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가방에서 화려한 팜플렛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여기 경기도에 아주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가 호텔급이래요. 식사도 다 나오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엄마 노후를 생각해서 저희가 큰맘 먹고 예약했어요. 명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버타운. 말이 좋아 실버타운이지 결국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까지 처분하겠다는 뜻임을 명순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명순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나는 여기서 너희들 기다리며 사는 게 좋다. 내가 아직 몸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벌써 그런 데를 가니? 그러자 며느리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애 교육 생각해서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해요. 그러려면 자금이 좀 부족한데 이 집 전세금이라도 보태야 하거든요. 실버타운 비용은 저희가 매달 꼬박꼬박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게 다 서로를 위한 길 아니겠어요? 서로를 위한 길? 명순 씨는 기가 찼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 헌신척처럼 내다버리려는 그들의 계산적인 태도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랑이 배신을 만나면 가장 차가운 복수가 됩니다. 명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전세금 몇 푼에 전전긍긍하는 가난한 노인인 줄 알지만 사실 명순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재개발 당시 보상금으로 받은 땅이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 되었고 그녀는 그 위에 세워진 5층 빌딩의 실소유주였습니다. 명순 씨는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일부러 가난을 연기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것이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명순 씨가 허름한 옷을 벗어 던지고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채 자신의 빌딩 관리실로 향하는 소름 돋는 반전과 아들 정우가 다니는 회사의 건물주가 바로 제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 공개됩니다. 명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효도가 요양원이라면 자신은 아들에게 현실이라는 매를 들기로 했습니다. 명순 씨는 다음 날 시장에 갈 때 쓰던 장바구니 대신 가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테헤란로의 한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빌딩 관리소장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순 씨는 무표정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소장님, 우리 빌딩 3층에 있는 제2건설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 아들 팀장으로 있는 것 맞죠? 이번 달 임대료가 체납됐다고 하던데 법대로 진행하세요. 유예해주지 마시고요. 명순 씨의 빌딩 3층에 입주한 업체는 다름 아닌 아들 정우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그 회사는 임대료가 밀려 건물주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자신은 아들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체납 문제로 사장에게 시달리며 건물주 좀 설득해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순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강남 아파트? 그 꿈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곧 알게 되겠구나. 그날 저녁 아들 정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어제 내가 말한 실버타운 생각해봤어? 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혹시 강남 테헤란로 쪽 건물주 아는 사람 없어? 우리 회사 건물주가 너무 깐깐해서 이번에 우리 쫓겨나게 생겼거든. 엄마 시장통 인맥 중에 혹시나 해서. 정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명순 씨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노네인데 그런 높으신 분을 어떻게 알겠니? 그런데 정우야, 실버타운 예약은 취소하지 마라. 내가 생각해보니 거기가 아주 좋겠더구나. 대신 내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는 건 어떠니? 정우는 엄마의 농담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회사 일이 급해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순 씨는 아들의 번호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정우야. 네가 엄마를 버리려 했으니 나는 네 직장과 네 자존심을 버려주마.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말보다 돈의 무서움을 가르치는 게 제일 빠르지. 명순 씨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게는 결핍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명순 씨는 아들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회사를 더욱 압박하여 정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장에게 불려가 조인트가 까이고 며느리는 돈이 부족하다며 정우를 달달 볶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우는 유일한 탈출구인 엄마의 재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미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명순 씨가 빌딩 회장실에서 아들 정우를 갑의 위치로 마주하는 통쾌한 이편과 건물주 엄마의 정체를 알고 사색이 되어 무릎 꿇는 며느리의 비굴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순 씨는 며느리 소희에게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실버타운을 가기로 했다. 대신 짐을 좀 싸야 하니 와서 도와달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나서 달려온 소희는 명순 씨의 낡은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이 낡은 집도 빨리 팔아서 저희 이사할 때 보태야 하니까 서두르세요. 소희는 명순 씨가 소중히 간직하던 아들의 베넷 저고리까지 쓰레기 취급하며 던져버렸습니다. 명순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가방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끼웠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보는 앞에서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 차는 뭐고 그 반지는 뭐예요? 빌린 거예요? 소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명순 씨는 창문을 내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거야. 소희야, 너는 참 눈이 났구나. 내가 30년 넘게 이 동네 빌딩 주인으로 살았는데 그걸 몰랐다니. 실버타운은 내가 예약해줄게. 네 남편이랑 같이 들어가서 반성 좀 하렴. 아, 그리고 너희 이사갈 아파트 계약금은 내 빌딩 임대료 체납금으로 상쇄해야 할 것 같구나. 명순 씨의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고 소희는 길바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명순 씨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던 엄마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배은망덕한 인간을 단죄하는 건물주님이 있을 뿐입니다. 명순 씨는 회장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건설 사장과 팀장 김정우를 내 방으로 부르세요. 계약 해지 건으로요. 회장실에서 만난 엄마, 아들의 무너진 세상. 아들아, 너는 내가 평생 생선 비린내나 풍기며 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가련한 노인인 줄 알았지? 네가 대기업 팀장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때 네가 앉아있는 그 사무실의 공기조차 내 허락 없이는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으로 기대되는구나. 오늘 너는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엄마라는 존재가 네 인생을 송두리째 쥐고 흔드는 절대갑이 되어 나타나는 순간 네가 쌓아올린 가짜 성공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요양원 예약 신청서는 네가 아니라 네 오만함이 대신 써야 할 것 같구나. 제2건설 사장실은 아침부터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건물주 측으로부터 날아온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즉시 명도 소송 예고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 이 금싸라기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회사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사장은 팀장인 정우를 불러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김 팀장, 자네가 건물주랑 연줄이 닿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오늘 오전 10시까지 건물주 회장님이 직접 자네와 나를 소환했네. 가서 무릎을 꿇든 발가락을 핥든 무조건 해결해. 안 그러면 자네 책상부터 치울 줄 알아. 정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는 건물주를 만난 적도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시장 인맥을 통해 어떻게든 도와줄 거라 믿고 사장에게 큰 소리를 쳤던 것이었죠. 엄마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인맥 좀 동원해 놔야 하니까. 정우는 속으로 엄마를 원망하며 사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15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노인네인지는 몰라도 돈 좀 찔러주고 자존심 좀 세워주면 되겠지. 회장실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창가 앞 커다란 가죽 의자에 누군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먼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2건설 박 사장입니다. 이번 임대료 체납건은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 핵심 인재인 김 팀장도 사죄드리러 데려왔습니다. 정우 역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천천히 의자가 돌아갔습니다. 정우의 눈앞에 나타난 인물은 화려한 비단 실크 수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평생 본 적 없는 위험 있는 눈빛을 한 자신의 엄마, 명순 씨였습니다. 김 팀장,
인사가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명순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정우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곁에 있던 박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팀장, 지금 회장님 보고 엄마라고 했나? 자네 미쳤어? 명순 씨는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친구가 내 아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내 아들이라고 해서 월세도 못 내는 회사를 내 빌딩에 계속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실버타운 리플릿을 내밀며 엄마 노후를 위해서라고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어떻게 이 빌딩 주인이야? 시장에서 생선 팔던 돈은 다 어디 가고? 정우의 물음에 명순 씨는 서류를 탁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내 유학 비용, 내 결혼 아파트 전세금, 네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정장까지 다 이 빌딩에서 나온 돈이었다. 나는 네가 기죽을까봐 가난한 척하며 뒷바라지했는데 너는 내가 늙고 힘없어 보이니 요양원으로 치워버릴 국리부터 하더구나. 박 사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정우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이 배은 망덕한 놈아, 회장님이 네 어머니신데 감히 실버타운을 보내려 해? 회장님,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이놈은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아니, 매장해버리겠습니다. 정우는 사장의 손에 휘둘리며 비참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엄마가 이렇게 부자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명순 씨는 그 와중에도 돈 타령을 하는 아들을 보며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졌습니다. 무식한 자의 용기는 만용이고 배은망덕한 자의 눈물은 연기일 뿐입니다. 명순 씨는 아들의 비굴한 태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2건설에 대한 퇴거 명령과 더불어 정우가 회사 명의로 사용했던 법인카드 오남용 내역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재산을 탐낼 동안 명순 씨는 아들의 치부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아들 정우가 회사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며느리 소희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도망가는 꼴불견 상황, 그리고 명순 씨가 아들에게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는 특수교육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명순 씨는 박 사장에게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제2건설과의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위약금은 김 팀장의 퇴직금과 그동안의 횡령 자료를 토대로 상쇄하죠. 박 사장님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셔야겠습니다. 박 사장은 정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니놈 때문에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정우는 회장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명순 씨는 비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정우 씨를 밖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 사람에게는 제 개인 자산 그 어떤 것도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명순 씨는 아들이 누려온 모든 사치를 거두어들이고 그를 가장 밑바닥으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밤중에 명순 씨의 낡은 집, 사실은 명순 씨가 연기를 위해 머물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열어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갈 데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대신 대문에는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 주택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었으므로 출입을 금함. 명순 씨는 이미 그곳을 떠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긴 뒤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권리로 착각한 대가는 참혹합니다. 정우는 이제 강남 팀장에서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명순 씨의 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이 진짜 노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그를 자신이 운영하는 시장 상가 지하의 청소부로 취직시켰습니다. 물론 사장인 명순 씨의 정체는 숨긴 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아들 정우가 새벽 3시에 쓰레기 봉투를 나르며 엄마의 비린내 묻은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눈물로 참회하는 삼편과 도망갔던 며느리 소희가
명순 씨의 재산을 노리고 다시 나타나 버리는 추악한 연극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순 씨는 모니터를 통해 상가 지하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정우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명품 양복만 입던 아들이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명순 씨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잘못도 크다. 너를 오직 돈으로만 키웠던 내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구나. 명순 씨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정우에게 지급되는 일당에서 방세와 식비를 철저히 공제하세요. 단 한 푼의 특혜도 주지 마세요. 한편 친정으로 도망갔던 소희는 명순 씨의 빌딩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명순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짜 임신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희는 배가 부른 척 연기하며 명순 씨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우 씨가 시킨 일이었어요. 저 지금 어머니 손주를 가졌어요.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명순 씨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 소희야, 너는 내가 내 산부인과 검진 기록까지 미리 확인 안 했을 줄 알았니? 명순 씨의 복수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인생을 가르치는 고귀한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생선전, 비린내 속에 숨겨진 사랑. 아들아, 네가 화려한 호텔 식당에서 와인을 마실 때 네 엄마는 시장 바닥 차가운 시멘트 위에 앉아 얼어붙은 생선배를 갈랐단다. 네가 명품 구두를 신고 대리석 바닥을 걷는 동안 나는 장화 속에 밴 물기를 짜내며 네 등록금을 벌었지. 이제야 네 손에 밴 쓰레기 냄새가 지독하다고 울고 있느냐. 네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비린내가 사실은 너를 키워낸 가장 고귀한 향기였음을 너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식에게는 부모의 재산이 독약일 뿐이니 나는 오늘 너에게 가난이라는 이름의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려 한다. 새벽 3시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 지하 주차장. 정우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팀장으로 떵떵거리며 부하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던 그였지만 이제는 시장 상인들이 던지는 어이 김씨 여기 빨리 좀 치워! 라는 고함 소리에 허리를 굽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우의 손은 이미 물질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여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생수를 들이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정우는 자신이 일하는 이 시장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력사무소에서 배정받은 고된 일자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일하는 모습은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명순 씨의 태블릿 PC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펜트하우스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우야,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거다. 제발 네 손으로 번 10,000원의 가치를 깨닫거라. 한편 명순 씨의 재산을 노리고 가짜 임신 사기를 쳤던 며느리 소희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시장 바닥에서 구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소희는 눈물 연기를 하며 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우 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사실은 유산했어. 어머니가 너무 차갑게 구셔서 충격받았나 봐. 소희의 거짓말에 정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 유산? 우리 아이가?
정우는 이 모든 비극이 엄마의 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명순 씨를 향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소희는 정우를 부추겼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 멀쩡한 아들을 버리고 재산을 기부하겠다니. 우리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서 어머니 재산권을 가져와야 해. 그래야 우리 아이 복수도 하고 당신도 다시 팀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우는 소희의 가머니설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미친 게 분명해.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 소희야,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엄마를 강제로라도 쉬게 해드려야겠어. 정우와 소희는 변호사를 고용해 명순 씨가 치매 증살이 있다며 재산 관리권을 박탈하려는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순 씨가 시장 상인들에게 베풀었던 호의나 가끔 혼잣말을 하던 습관들을 왜곡하여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배은망덕의 극치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는 아들의 계획을 명순 씨는 이미 도청과 정보원을 통해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제 어미를 알아보거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추악할 수 있을까요? 명순 씨는 아들이 내미는 비수가 자신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잔치에 쓸 음식을 준비하라는 미션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우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엄마표 생선전을 직접 구워보라고 지시했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정우가 생전 처음 생선 배를 가르며 엄마의 고통을 간접 체험하는 소름 돋는 장면과 소희가 명순 씨의 도장을 훔치려 펜트하우스에 몰래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공개됩니다. 잔칫날 아침, 정우는 시장 한복판에서 수천 마리의 생선과 마주했습니다. 이걸 오늘 안에 다 전으로 붙이라고요? 상가 번영회장의 불호령에 정우는 투덜거리며 칼을 잡았습니다. 비늘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는 작업은 고역이었습니다. 생선 가시가 손가락을 찌를 때마다 정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던 노점상 할머니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이 젊은이, 자네 엄마도 평생 이걸 해서 자네 키웠을 텐데 고작 이거 하고 엄살인가? 명순댁은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가가며 이 짓을 했어. 자네 등록금 내던 날 그 양반 손이 팅팅 부어서 숟가락도 못 들던 걸 내가 봤는데 말이야.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비린내 난다며 엄마의 손을 뿌리쳤던 자신. 졸업식 날 시장옷 입고 오지 말라며 화를 냈던 자신. 엄마는 항상 괜찮다. 엄마는 생선 냄새가 제일 좋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란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실은 이 지독한 비린내와 피땀의 결과였음을 가시돋친 생선살을 만지며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각 소희는 명순 씨의 펜트하우스 비밀번호를 알아내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서재 금고 안에 있는 빌딩 결리증과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내 세상이야. 그 놓친내 실버타운이 아니라 진짜 정신병원에 쳐넣어질게. 소희가 금고문을 여는 순간 방 안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소희야, 주인 없는 방에서 뭐하니? 명순 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청소 좀 해드리려고. 명순 씨는 소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네가 유산했다는 아이. 네가 3년 전에 이미 자궁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서 내가 이미 확보해뒀다.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속이고 내 집안을 망치려 들어. 소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명순 씨는 이미 소희의 뒷조사를 끝낸 상태였고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혼인 빙자 사기 전과까지 모두 알아낸 뒤였습니다. 명순 씨는 경찰을 부르는 대신 소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떠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네 인생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뱀에게 홀린 자식을 구하는 것은 천륜의 고통이 따르죠. 명순 씨는 소희를 내쫓은 뒤 시장 잔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생선전 기름 냄새에 범벅이 되어 울면서 전을 부치고 있는 아들 정우가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정우가 엄마의 발치를 붙잡고 통곡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감동의 4편과 정우를 이용해 마지막 한탕을 노리던 소희가 비참하게 몰락하여 시장 바닥에서 소금 세례를 받는 사이다 결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뉘우쳤다고 해서 벌이 끝나는 건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시장의 모든 허드렛 일을 밑바닥부터 다시 배울 거다. 네가 네 힘으로 상인들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나는 네 엄마가 아니라 이 시장의 주인으로 너를 지켜볼 것이다.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이제 다시는 엄마 부끄럽게 안 할게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희는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지만 명순 씨가 보낸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소희의 사기 행각은 온 시장에 소문이 났고 그녀는 상인들이 던지는 소금과 생선 내장을 뒤집어쓴 채 시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왕좌의 무게, 빌딩보다 무거운 책임감.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물주 엄마를 뒀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냐고. 하지만 제 아들 정우에게 오늘 하루는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시험되었습니다. 20억, 100억 하는 빌딩의 가치는 콘크리트 벽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뢰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이제야 깨닫고 있구나. 내가 화려한 팀장 명함을 들고 거들먹거릴 때 무시했던 저 말단 청소부 아저씨, 과일 가게 욕쟁이 할머니가 사실은 이 빌딩의 진짜 주인들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음을. 아들아, 이제 네가 져야 할 왕좌의 무게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울 것이다.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뺨을 스치는 시장 골목. 정우는 이제 작업복이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명순 씨의 무릎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참회한 지 한 달. 정우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가 정해준 시장 상가 옥탑방에서 기거하며 매일 아침 시장 상인들의 물건 하차를 돕고 공용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정우의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 찼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침묵과 신중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순 씨는 그런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우야, 오늘 상가 번영회 회의가 있다. 너는 회의실 구석에서 물이나 따르며 상인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똑똑히 들어라. 네가 나중에 내 빌딩을 관리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아니라 동반자의 눈을 가져야 하니까. 명순 씨의 지시에 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임대료 인상 문제와 주차장 부족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정우라면 법대로 하세요라며 잘라 말했겠지만 이제 그는 상인 한 명 한 명의 거친 손마디와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이혼 서류를 쓰고 쫓겨났던 전처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이 지역의 대형 프랜차이즈 개발업체인 대성기획의 이사라는 명함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박명순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저희 대성에서 이 시장 부지를 통째로 매입해서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 상인들 내보내고 지주택 사업 진행할 테니 협조하시죠. 소희의 눈에는 도끼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명순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빌딩의 내부 정보와 취약점을 넘기고 파트너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정우를 발견하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머, 김 팀장님 아니 김씨 아저씨? 여기서 물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어? 꼴이 말이 아니네. 어머니 밑에서 개처럼 기어봐야 돌아오는 건 쓰레기통 청소뿐인가 봐? 소희의 조롱에 상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저 청년이 회장님 아들이었어? 정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명순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손님에게 물 드려라. 그리고 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상인들 앞에서 말해보거라. 이게 네 마지막 시험이다. 명순 씨는 아들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대성기획이 제시한 보상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 재개발에 찬성한다면 명순 씨와 정우는 수천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은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상인들은 불안에 떨며 정우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라니 우리를 다 쫓아내고 돈잔치를 벌이겠구만. 상인들의 불신 가득한 눈빛 속에서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저희 어머니의 청춘이 담긴 곳이고 여기 계신 상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수고 짓는 건물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정우의 말에 소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웠어. 너 강남 아파트 갖고 싶어서 네 엄마 실버타운 보내려던 놈이잖아. 소희의 폭로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배신감에 휩싸여 정우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었어. 우리를 속였네. 정우는 상인들의 비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 했고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밑바닥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건 빌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것을요. 진심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증명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우는 소희가 내미는 거액의 수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성기획이 상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뿌린 가짜 계약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팀장 시절 다져진 분석력이 이제는 약자들을 지키는 창과 방패가 된 것이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소희가 준비한 무력 동원 용역 세력과 상인들이 대치하는 긴박한 현장, 그리고 명순 씨가 아들의 성장을 확인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정우의 영웅적인 모습과 소희의 비참한 최후가 담긴 최종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희는 정우의 방어에 당황하며 용역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노인네를 다 끌어내! 법대로 명도 집행해! 시장 골목에 험악한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정우가 상인들의 맨 앞줄에 섰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나를 치우고 가십시오. 정우는 예전에 나약한 엘리베이터 안의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간 쓰레기를 나르며 단련된 체력과 어머니의 희생을 깨달은 강인한 정신력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명순 씨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인단과 언론사를 부르세요. 그리고 대성기획의 모기획 회장에게 전하세요. 박명순의 빌딩에 입주한 그들의 모든 지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요.
명순 씨는 단순히 시장 상가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테헤란로 대형 오피스 빌딩들의 실소유주로서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물이었습니다. 명순 씨의 한마디에 대성기획 본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박 회장님이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고? 그 이사라는 여자 당장 짱라. 본사에서 내려온 명령 한마디에 소희는 그 자리에서 이사 직함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명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소희야, 네가 내 아들을 망친 것보다 내 아들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으려 한 죄가 더 크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용역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소희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정우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김씨, 아니 정욱은 오해해서 미안하네.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그날 밤 명순 씨는 정우를 옥탑방이 아닌 펜트하우스로 불렀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들어온 화려한 거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명순 씨는 정우에게 낡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시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썼던 장부다. 여기엔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눈물보다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이 적혀 있지. 정우야, 이제 너는 빌딩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 장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생겼다. 명순 씨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모성애가 서렸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순 씨는 아들에게 빌딩의 명의를 넘겨주는 대신 상가 상생재단의 운영권을 맡겼습니다. 정우는 이제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상인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주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조력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배은망덕했던 아들이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는 성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재판장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소희의 마지막 발악과 명순 씨와 정우가 함께 시장통 국밥집에서 환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감동의 최종회 5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우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김 팀장님 대신 정우 씨라고 부르며 반겼습니다. 정우는 시장 입구에 새로 걸린 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걷는 시장, 박명순 앤 김정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빌딩보다 더 값진 이름표였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수천억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인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젊은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비린내,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 아들아, 너는 내가 이 빌딩들을 너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토록 혹독하게 너를 몰아세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네가 무시했던 저 낮은 곳의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네 손으로 번 돈 한 푼의 무게를 아는 정직함이었단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를 요양원으로 치워버려야 할 짐으로 보지 않고 네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로 여기게 되었구나. 오늘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너에게는 낡은 생선칼 한 자루만을 남기려 한다. 하지만 걱정 마라. 그 칼 끝에는 내가 30년 동안 일궈낸 진짜 인생의 비결이 담겨 있으니. 서울 강남의 최고급 컨퍼런스 홀, 수많은 취재진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박명순 회장의 자산 사회 환원 및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한때 배은망덕한 아들로 낙인 찍혔던 정우는 오늘 화려한 주인공의 자리가 아닌 어머니의 휠체어를 미는 수행원의 모습으로 무대 옆에 섰습니다. 정우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과 평온한 미소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냈던 시간은 그에게 세상 어떤 MBA 과정보다 값진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명순 씨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가진 모든 빌딩과 자산, 약 3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 아들 김정우 군에게는 단 한 채의 건물도 단 한 주의 주식도 상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기사들이 연신 셔터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명순 씨는 곁에 선 정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돈이 주는 가짜 권력 대신 땀이 주는 진짜 명예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이 결정에 서운함은 없느냐? 정우는 관객들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숙인 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이미 주셨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들입니다. 그때 행사장 뒷문이 벌컥 열리며 사색이 된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대성기획에서 해고당하고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지만 명순 씨의 기부 소식에 눈이 뒤집혀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기부를 해? 내 지분이 있단 말이야. 정우 씨, 너 미쳤어? 저 할망구가 치매 걸려서 재산 다 날리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소희의 비명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명순 씨는 차분하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소희야, 네가 말하는 네 지분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단다. 너는 내 아들의 마음을 훔치려 했고 내 신뢰를 훔치려 했지. 하지만 네가 얻은 건 텅 빈 욕망뿐이구나. 소희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혼인 빙자 사기와 이번에 저지른 유언장 변조 미수 혐의가 더해져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희가 끌려가며 외치는 욕설조차 정우에게는 이제 먼지처럼 가볍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 없는 욕망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소희라는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어머니가 보여준 밝은 빛의 길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악인의 끝은 추락이지만 참회한 자의 끝은 비상입니다. 명순 씨는 기부식을 마친 뒤 정우를 데리고 자신이 평생 장사했던 시장의 작은 생선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명순 씨가 미리 준비해둔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테이크 대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전과 투박한 된장찌개. 정우는 그 밥상을 마주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어머니의 정성이 바로 이 밥상 안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정우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과 재단 이사장이 된 정우가 가난한 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늠름한 모습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배은망덕한 아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낸 건물주 엄마의 무서운 교육법, 그 감동의 피날레를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식 일주일 후 정우는 정식으로 상생재단의 실무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비록 수천억 원의 재산과는 국가와 재단에 귀속되었지만 정우는 그 자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외제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시민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는 것이 그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재단의 첫 사업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상인 자녀 장학금을 확정했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일했던 그 시장의 상인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명순 씨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고 시장 근처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수다를 떨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남몰래 반찬을 배달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 대신 명순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빌딩을 수십 채 가졌을 때보다 더 밝고 평화로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명순 씨는 이제 돈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퇴근길에 엄마의 집을 들렀습니다. 명순 씨는 마당에서 생선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정우에게는 그 냄새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재단에서 첫 장학생 선발했는데 시장 쌀집 아저씨네 딸이 뽑혔대요. 엄마 덕분이에요. 명순 씨는 말없이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금전적 거래보다 견고한 천륜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자식은 부모의 희망입니다. 명순 씨가 보여준 무서운 교육법은 사실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랑법이었습니다. 아들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불효의 싹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타심과 책임감이라는 나무를 심어준 것이죠. 정우는 이제 빌딩을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명순 씨와 정우 모자가 매년 명절마다 전국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생선전을 구워주는 황금빛 봉사단의 활약상과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감동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우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엄마, 그때 나 실버타운 보내려고 했던 거 아직도 화났어요? 명순 씨는 장난스럽게 정우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이 녀석아, 그때 내가 진짜 화가 났으면 너를 시장 바닥이 아니라 태평양 한복판에 버렸을 거다.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참은 줄 알아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의 노을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배은망덕했던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고 가혹했던 건물주 엄마는 이제 가장 따뜻한 우리들의 어머니로 남았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유산보다 귀한 것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명순 씨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낡은 생선칼 한 자루가 일궈낸 기적.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자식과 부모에게 던지는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배은망덕 아들 단죄하기, 건물주 엄마의 무서운 교육법, 대단원의 막을 내합니다. 아들의 배신을 승화시켜 위대한 유산으로 만들어낸 명순 씨의 이야기가 독자님께 깊은 감동과 시원한 사이다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소름 돋는 신작 평생을 뒷바라지한 남편이 잘나가는 로펌 파트너가 되자마자 젊은 여비서와 바람이나 조강지처를 내쫓으려다 아내가 사실은 그 로펌을 소유한 재벌가의 숨겨진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변호사 남편의 추락, 회장님 딸의 은밀한 재판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